한국이 개발 중인 KF-21 전투기가 공개된 이후 일본 방위산업과 항공 전문 언론이 유난히 조용해졌다는 점은 우연이 아니다. 겉으로 보면 단순히 한국의 신형 전투기 개발 소식 하나가 추가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일본 입장에서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구조적 위협이 숨어 있다. KF-21은 단순한 국산 전투기 프로젝트가 아니라 동아시아 군사균형과 방산시장의 질서를 서서히 흔들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냉정하게 말해 일본은 오랫동안 아시아 항공전력에서 자신들이 한국보다 한 단계 위에 있다고 믿어왔다. F-15J를 대량으로 운용하며 공중우세의 상징처럼 여겼고 F-2 전투기를 통해 자국 항공산업의 가능성을 과시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정반대로 전개됐다. 일본이 자랑하던 F-15J는 본국인 미국에서조차 퇴역 수순에 들어간 노후 기종이 되었고 F-2 역시 구조적으로 F-16을 확대한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특정 임무에 묶여있다. 반면 한국은 KF-21이라는 새로운 플랫폼을 통해 단순히 전력을 대체하는 수준을 넘어 장기적인 발전 경로를 확보했다. KF-21이 일본을 침묵하게 만든 첫 번째 이유는 개발 속도다. 전투기 개발에서 시간은 곧 기술이자 자존심이다. 일본은 수십 년간 항공 기술을 축적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독자 전투기 개발에서는 결정적인 고비마다 멈춰섰다. 엔진 출력 문제, 비용 부담, 정치적 판단이 겹치면서 결국 영국과 손을 잡고 GCAP이라는 공동개발 노선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는 현실적인 선택이었지만 동시에 일본이 단독으로 차세대 전투기를 완성할 수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기도 하다. 반면 한국은 KF-21을 통해 비교적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완전한 5세대 스텔스기를 단번에 목표로 삼지 않고 4.5세대에서 출발해 점진적으로 성능을 끌어올리는 방식이다. 이 전략은 기술적 무리수를 피하면서도 양산과 수출을 동시에 고려한 현실적인 접근이다. 일본 입장에서 가장 불편한 지점은 바로 여기다. 한국은 이미 시험 비행 단계에 들어섰고 조만간 양산 시점이 가시화되고 있다. 반면 일본의 차세대 전투기는 아직 개념과 설계 단계에서 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두 번째 이유는 KF-21이 가진 정치적 의미다. 이 전투기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미국의 동맹 관리 전략 속에서 매우 독특한 위치를 차지한다. 미국은 F-35를 통해 핵심 동맹을 묶어두고 있지만 모든 국가에 F-35를 판매할 수는 없다. 기술 통제, 정치적 변수, 전략적 계산이 얽혀있기 때문이다. 이 공백을 메우는 대안으로 KF-21은 매우 매력적인 카드다. 스텔스 개념을 일부 적용하면서도 완전한 F-35급은 아닌, 그러나 기존 F-16 계열보다 확실히 진화한 플랫폼, 미국 입장에서 통제가 가능한 범위 안에서 동맹과 우방에 공급할 수 있는 선택지다. 이 지점에서 일본은 미묘한 위치에 놓인다. 일본 역시 미국의 핵심 동맹이지만 동시에 한국이 미국 전략 속에서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는 상황을 달가워할 이유는 없다. KF-21이 수출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운다는 것은 일본이 과거에 기대했던 아시아 방산 허브의 자리를 한국이 차지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본 언론은 KF-21을 대놓고 비판하지도 적극적으로 분석하지도 않는다. 침묵은 무시가 아니라 불편함의 다른 표현이다. 마지막으로 KF-21은 일본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준다. 한때 일본은 한국의 항공산업을 자신들보다 뒤처진 분야로 인식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한국은 전투기뿐 아니라 전차, 자주포, 미사일 체계 전반에서 수출 성과를 내고 있다. KF-21은 그 정점에 놓인 상징적인 프로젝트다. 일본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이유는 이 전투기가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실제로 성공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질문은 하나로 압축된다. 왜 미국은 이런 흐름을 묵인하거나 때로는 조용히 지원하는 것처럼 보일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본은 어떠한 계산을 하고 있을까? 다음 부분에서는 미국이 전투기를 통해 동맹을 관리하는 방식과 KF-21이 그 전략 안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파헤쳐 보겠다. 미국이 전투기를 통해 동맹을 관리한다는 개념은 새롭지 않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서 이 방식은 훨씬 정교해졌고 노골적인 압박이 아니라 구조적인 통제로 진화했다. KF-21을 이해하려면 먼저 미국이 왜 전투기를 단순한 무기 이상으로 취급하는지를 봐야 한다. 전투기는 군사력의 핵심이면서 동시에 정치적 레버리지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오랫동안 F-16 계열을 통해 동맹과 우방국의 공군 전력을 표준화해왔다. 표준화의 장점은 명확하다. 훈련체계, 정비체계,
작전 개념이 미국 중심으로 맞춰지면서 자연스럽게 군사적 의존 구조가 형성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체계는 한계에 부딪혔다. F-16은 더 이상 스텔스 환경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고 최신 위협을 상대하기에는 설계 자체가 오래됐다. 그렇다고 모든 국가에 F-35를 줄 수는 없다. 기술 유출 위험, 정치적 불안정성, 전략적 계산이 그 이유다. 여기서 미국의 고민이 시작된다. 핵심 동맹에는 F-35를 제공하되 그 아래 단계의 우방국과 회색지대 국가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 공백을 방치하면 중국이나 러시아 혹은 유럽산 전투기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시나리오다. 그래서 등장한 해법이 바로 통제 가능한 중간급 전투기다. 완전한 스텔스는 아니지만 현대전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갖춘 플랫폼. 그리고 그 플랫폼을 미국이 직접 만들지 않아도 되는 구조다. KF-21은 이 지점에서 미국 전략과 절묘하게 맞물린다. 표면적으로 KF-21은 한국의 독자 개발 전투기다. 그러나 엔진과 일부 핵심 구성 요소에서 미국 기술과 산업 생태계와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이는 우연이 아니라 의도된 설계에 가깝다. 미국은 직접 전투기를 수출하지 않으면서도 엔진과 승인 체계를 통해 최종 사용처를 간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겉으로는 한국의 수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 안에서 움직이게 되는 구조다. 이 방식은 미국에게 여러 장점을 제공한다. 첫째, 정치적 부담이 줄어든다. 특정 국가의 전투기를 판매했다는 비판을 직접적으로 받을 필요가 없다. 둘째, 기술 유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 핵심 기술은 여전히 미국이 쥐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동맹 관리의 유연성이 높아진다. 상황에 따라 승인과 협력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KF-21은 이런 미국식 관리 모델의 최신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 흐름 속에서 일본의 위치는 더욱 애매해진다. 일본은 F-35를 도입한 핵심 동맹이지만 동시에 한국이 미국 전략의 보조축으로 부상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과거에는 일본이 아시아에서 미국의 주요 산업 파트너로 인식됐지만 특히 방산 수출 분야에서 한국은 이미 실적을 쌓고 있고 KF-21은 그 정점을 노리는 프로젝트다. 일본이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내지 않는 이유는 이 구조가 미국의 전략과 깊이 얽혀있기 때문이다. 결국 KF-21은 단순한 한국 전투기가 아니라 미국이 설계한 동맹관리 퍼즐의 한 조각이다. 일본이 이를 모를 리 없다. 그래서 침묵을 택한다. 비판하면 미국 전략을 건드리게 되고 찬양하면 한국의 입지를 인정하는 꼴이 된다. 어느 쪽도 일본에게 유리하지 않다. 이런 미묘한 균형 속에서 KF-21은 조용히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이제 시선을 일본과 중국으로 돌려볼 필요가 있다. 두 나라는 왜 독자 전투기 엔진 개발에서 결정적인 벽에 부딪혔는가? 그리고 그 실패가 KF-21을 더욱 돋보이게 만든 이유는 무엇인가? 다음 부분에서는 일본과 중국이 넘어가지 못한 엔진의 벽을 집중적으로 분석해보겠다. 전투기 개발에서 엔진은 모든 것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다. 기체 형상이나 레이더, 항전 장비는 시간이 지나면 따라잡을 수 있지만 엔진만큼은 다르다. 출력, 내구성, 연료 효율, 고온 내열 기술이 동시에 요구되는 이 분야는 극소수 국가만이 완성 단계에 도달한 영역이다. 일본과 중국이 이 벽 앞에서 주저앉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일본은 항공기술 강국이라는 이미지와 달리 전투기 엔진 분야에서는 결정적인 돌파를 이루지 못했다. 과거 일본은 자국 항공산업을 통해 독자 전투기 개발을 꿈꿨지만 실제로는 미국 기술에 깊이 의존해왔다. 면허 생산과 개량을 통해 축적된 경험은 있었지만 완전히 새로운 엔진을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내는 단계로는 쉽게 넘어가지 못했다. 출력 대비 신뢰성 문제, 장기 운용에서의 내구성, 그리고 무엇보다 비용이 발목을 잡았다. 일본이 독자 노선을 포기하고 영국과 함께 GCAP에 합류한 결정은 기술적 한계를 인정한 결과이기도 하다. 공동 개발은 위험을 분산시키고 비용을 줄이는 현실적인 선택이지만 동시에 일본 혼자서는 차세대 전투기 엔진을 완성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일본 입장에서 가장 뼈아픈 점은 이 결정이 자존심의 문제를 넘어 전략적 선택의 폭을 좁혔다는 데 있다. 독자 엔진이 없다는 것은 결국 완전한 자율성을 갖기 어렵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상황은 또 다르지만 결과는 비슷하다. 중국은 막대한 자본과 국가 주도의 집중 투자로 전투기 개발을 밀어붙여왔다. 외형적으로는 스텔스 전투기를 공개하고 새로운 기종을 잇따라 선보이며 빠른 추격을 과시했다. 그러나 엔진 문제는 여전히 중국 항공산업의 약점으로 남아있다. 출력이 부족하거나 고온 환경에서의 내구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이는
단기간에 자금 투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중국은 엔진 개발을 포기하지 않았고 지금도 계속 투자하고 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길고 불확실하다. 엔진 기술은 단순한 설계 문제가 아니라 소재공학과 제조공정, 장기간의 실험 데이터가 축적돼야만 완성된다. 이 축적의 시간에서 중국은 아직 충분한 답을 얻지 못한 상태다. 그래서 중국의 전투기 개발은 언제나 기체 성능에 비해 엔진에서 아쉬움을 남긴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두 사례는 KF-21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놓는다. KF-21은 완전한 국산 엔진을 탑재한 전투기는 아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무리한 독자 엔진을 고집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국은 검증된 엔진을 기반으로 플랫폼을 먼저 완성하고 그 위에서 점진적인 기술 축적을 선택했다. 이 전략은 겉보기에는 보수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실패 확률을 크게 줄이는 방식이다. 일본과 중국이 엔진의 벽 앞에서 시간을 소모하는 동안 한국은 KF-21이라는 실체를 만들어냈다. 이 차이는 단순한 기술 격차가 아니라 전략 선택의 결과다. 엔진 개발이라는 가장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전투기 프로젝트 전체의 운명이 갈린다는 사실을 KF-21은 보여주고 있다. 이제 관심은 자연스럽게 KF-21의 수출 가능성과 미래로 향한다. 일본과 중국이 주춤한 사이 KF-21은 어떤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 전투기가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될 것인가? 다음 부분에서는 KF-21을 둘러싼 수출 시나리오와 국제시장의 반응을 본격적으로 분석해보겠다. KF-21이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지점은 기술 그 자체보다도 이 전투기가 놓이게 될 수출 시장의 위치 때문이다.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전투기는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정치, 외교, 군사 전략이 얽힌 복합적인 결과물이다. 그래서 KF-21의 수출 가능성을 이야기할 때는 성능보다 먼저 어떤 나라들이 이 전투기를 필요로 하는지를 봐야 한다. 현재 전 세계에는 노후화된 F5나 초기형 F-16 계열을 여전히 운용 중인 국가들이 많다. 이들 국가는 전력을 교체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F-35를 도입하기에는 비용과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다. 미국 역시 이런 국가들의 최신 스텔스 전투기를 무차별적으로 판매할 생각이 없다. 바로 이 지점에서 KF-21은 독특한 틈새를 형성한다. 최신 전자장비와 현대적인 기체 구조를 갖추면서도 완전한 스텔스 전투기만큼의 제약은 없는 플랫폼. 이는 많은 중견 국가들에게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KF-21의 강점은 단순히 가격 경쟁력에만 있지 않다. 운용과 정비의 현실성도 중요한 요소다. F-35는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지만 동시에 높은 유지비와 복잡한 정비 체계를 요구한다. 반면 KF-21은 기존 서방 전투기 운용 경험이 있는 국가라면 비교적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는 전력을 빠르게 전환해야 하는 국가들에게 큰 장점이다. 일본이 이 부분을 특히 불편해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국이 단순한 기술 추격자가 아니라 시장을 정확히 읽고 있다는 점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은 KF-21이 정치적으로 비교적 유연한 선택지라는 점이다. 미국산 전투기를 직접 도입할 경우 구매국은 미국의 정치적 조건과 통제에 더 깊이 묶일 수밖에 없다. 유럽산 전투기 역시 비슷한 제약이 따른다. 반면 KF-21은 형식상 한국산 전투기이기 때문에 구매국 입장에서는 외교적 부담을 상대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다. 물론 엔진과 승인 구조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존재하지만 표면적으로는 선택의 폭이 넓어 보이는 효과를 준다. 이런 특성 때문에 KF-21은 특정 강대국이 아닌 중간 규모 국가들의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는다. 자국 방산 산업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최신 전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나라들이다. 일본이 우려하는 지점도 바로 이것이다. 과거 일본은 이런 국가들을 잠재적인 협력 파트너나 시장으로 상정했지만 이제는 한국이 그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커졌다. KF-21이 단순한 한 기종의 성공을 넘어 장기적인 방산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KF-21의 수출 가능성은 아직 가정의 영역에 머물러 있지만 중요한 것은 방향성이다. 일본과 중국이 각자의 문제로 발이 묶여있는 사이 한국은 이미 실체를 갖춘 전투기를 앞세워 시장에 접근하고 있다. 이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크게 벌어질 수 있다. 전투기 시장에서는 첫인상과 신뢰가 중요하고 KF-21은 이미 시험 비행과 개발 진척을 통해 존재감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KF-21은 단순히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가 아니라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새로운 균형점을 노리는 카드다. 이 카드가 실제로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할지는 아직 단정할 수 없지만 일본이 침묵하는 이유만큼은 분명하다. 경쟁자로 인정하지 않기에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기 때문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질문은 하나다. KF-21이 앞으로 맞닥뜨릴 가장 큰 도전은 무엇이며 특히 국산 엔진이라는 목표는
현실적으로 어디까지 가능한가? 다음 부분에서는 KF-21 이후를 좌우할 엔진 개발의 현실과 한계를 냉정하게 들여다보겠다. KF-21의 미래를 이야기할 때 가장 민감하면서도 피할 수 없는 주제가 바로 국산 엔진이다. 전투기 개발의 최종 관문이 엔진이라는 사실은 이미 여러 차례 증명됐다. 레이더나 항전 장비는 외부 협력과 기술 이전을 통해 단계적으로 따라잡을 수 있지만 엔진은 그렇지 않다. 이 분야는 시간, 자본, 실패의 축적이 동시에 요구되는 영역이며 단기간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한국이 국산 전투기 엔진 개발을 선언했을 때 국내외에서 엇갈린 반응이 나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쪽에서는 늦었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평가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시선을 보냈다. 현실은 그 중간 어디쯤에 있다. 국산 엔진 개발은 선택이 아니라 장기적 자율성을 위한 필수 과제지만 KF-21의 단기 성공을 좌우하는 변수는 아니다. 현재 KF-21은 검증된 엔진을 기반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이 선택은 보수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전투기 프로그램 전체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만약 엔진까지 동시에 국산화를 시도했다면 개발 일정은 크게 지연됐을 가능성이 높다. 일본과 중국이 겪었던 시행착오를 그대로 반복할 위험도 있었다. 한국은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플랫폼 완성도를 먼저 끌어올리는 전략을 택했다. 국산 엔진 개발의 가장 큰 난관은 출력과 내구성의 균형이다. 전투기 엔진은 극한의 고온과 압력을 견뎌야 하며 동시에 장시간 운용에서도 안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소재 기술과 제조 공정의 성숙도가 필수적이다. 단순히 설계도가 반복적인 시험과 실패, 해결되는 문제가 그리고 아니다. 그 과정에서 축적되는 데이터가 필요하다. 이 데이터는 돈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국산 엔진이 실제로 KF-21에 탑재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실패를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정상적인 과정이다. 프랑스나 영국처럼 독자 엔진을 보유한 국가들도 수십 년에 걸친 시행착오를 겪었다. 한국 역시 이 길을 피할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단기적인 성과를 과장하지 않고 현실적인 일정과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다. KF-21 프로그램에서 국산 엔진은 다음 단계의 과제다. 지금 단계에서는 전투기의 신뢰성과 운용 가능성을 입증하는 것이 우선이다. 양산과 실전 배치를 통해 플랫폼의 가치를 증명한 뒤 그 기반 위에서 엔진 국산화를 추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접근이다. 이는 단기적 자존심보다 장기적 성공을 택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이 얻는 가장 큰 자산은 경험이다. 비록 초기에는 외국 엔진에 의존하더라도 전투기 개발과 운용 전반에 대한 노하우는 고스란히 축적된다. 이 경험은 국산 엔진 개발의 토대가 된다. 일본과 중국이 겪었던 문제를 교훈 삼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결국 국산 엔진은 KF-21의 완성형이 아니라 그 이후를 결정짓는 열쇠다. 이 열쇠를 언제, 어떻게 줄 것인지는 한국 방산 정책의 방향성과 직결된다. 다음 마지막 부분에서는 KF-21이 향후 2030년대와 2040년대에 어떤 위치를 차지하게 될지, 그리고 동아시아와 글로벌 방산 질서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를 종합적으로 전망해보겠다. 2030년대와 2040년대를 향해 가는 KF-21의 의미는 단순한 성능 비교를 넘어선다. 이 전투기는 한국 방산이 어떤 단계에 들어섰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자 동아시아 군사 질서가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존재다. KF-21이 실전 배치와 양산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 더 이상 개발 중인 프로젝트가 아니라 실제 전력으로 평가받게 된다. 이 순간부터 KF-21은 기술이 아니라 결과로 말하게 된다. 2030년대 초반, KF-21은 다수의 기존 전투기를 대체하는 주력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한국 공군 내부의 변화에 그치지 않는다. 주변국들은 한국이 단순히 방어 중심의 전력을 유지하는 수준을 넘어 자립적인 항공 전력을 구축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된다. 특히 일본의 시선은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일본은 여전히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전력을 유지하겠지만 한국은 KF-21을 통해 독자적인 선택지를 확보하게 되기 때문이다. 2040년대로 넘어가면 KF-21은 하나의 기종이 아니라 계열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 성능 개량과 블록 업그레이드를 통해 초기형과는 다른 모습으로 진화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스텔스 성능의 강화, 센서 융합 능력의 향상, 그리고 무인기와의 연계 운용 같은 요소들이 점진적으로 추가될 것이다. KF-21은 단번에 최첨단을 목표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장기적인 확장성에서는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도 KF-21의 위치는 점차 분명해질 것이다. 완전한 최상위권 전투기를 원하는 국가는 여전히 F-35나 그 이후의 플랫폼을 선택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인 비용과 운용 효율을 고려하는 다수의 국가들에게 KF-21은 충분히 매력적인 대안이 된다. 이는 한국 방산이 특정 지역이나 일회성 계약에 의존하지 않고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KF-21의 진정한 가치는 한국이 선택한 전략에서 드러난다. 무리한 목표 설정 대신 단계적인 접근, 단기 성과보다 장기 축적을 중시하는 방향이다. 이 전략은 화려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실패 확률을 낮추고 성공 가능성을 높인다. 일본과 중국이 각각 다른 이유로 전투기 개발에서 어려움을 겪는 동안 한국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궤도를 유지해왔다. 이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더 분명해질 것이다. 결국 KF-21은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된다. 한국은 이제 전투기를 만드는 나라가 되었는가? 아니면 전투기 강국으로 가는 길에 들어섰는가? KF-21은 그 질문에 대한 완성된 답은 아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전투기가 그 답을 찾기 위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는 사실이다. 일본이 침묵하고 주변국들이 주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KF-21은 이미 개발의 단계를 넘어 전략의 영역으로 들어섰기 때문이다.